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한 학기 한 권 읽기 다들 잘 읽고 활동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했던 이 문학의 정서적, 미적 기능 이것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시간 성남 플립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이직하고 문학이 우리가 삶을 깨닫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배를 매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작품 내용 한번 정리하는 것을 한번 하면서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설명할 때 작년에도 그랬는데 갈래가 자유시고 서정시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위해서 굳이 외워야 되느냐 아니라고 했었죠. 근데 성격 같은 경우도 이것도 외울 건 아닌데 이걸 그냥 말을 이해하면 됩니다. 서정적이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이 서정적 분위기는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유적이다라는 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배를 매게 되는 과정에 빗대어서 유추라는 방법을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추를 통해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색적이란 건 사랑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미를 깨닫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니까 사색한다라는 이런 성격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징들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재, 상징적 시어의 의미들을 정리했었고 유추를 통해서 주제를 어떻게 드러냈는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번에 두 번째 시간 성남 플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자, 우리가 이게 시면 작품 제목부터 딱 보죠. 근데 또 다른 장르가 하나 나왔어요. 갈래가. 이 성남 플립이라는 것은 수필입니다. 수필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경험 속에서 얻은 깨달음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사실 개인의 일상적인 경험을 드러내는 모든 글들은 다 수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쓴이의 경험, 어떤 경험이 이 수필에 드러나 있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문구라는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여러분들 여기 교과서 19페이지 아래쪽에 관촌수필, 우리 동네 이런 작품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한 번쯤은 만나게 될 법한 그런 작품이니까 작가의 동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소설의 대표 작가 이문구. 농민소설의 대표 작가로 손꼽히는 이문구는 1941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6.25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15세 때 가장이 되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던 그는 1961년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하여 평생 스승으로 모신 김동리를 만난다. 김동리를 비롯해 서정주, 박목월 등 당대 유명 문인들 밑에서 창작 수업을 들은 이문구는 마침내 1966년 스승인 김동리의 추천을 받아 현대문학의 단편소설 백결로 등단하게 된다. 대학생활 내내 생활고에 시달렸던 이문구는 도로 포장, 건축, 공동묘지 등의 공사장을 떠돌면서 자력부 일을 하며 생활을 근근히 이어갔다.
이러한 생활이 고생스러웠지만 이후 이문구 소설의 소재를 다채롭게 하고 그가 실감나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 이문구는 이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초기부터 농촌이나 어촌, 도시 변두리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선보였는데 그는 우리말 특유의 가락을 잘 살려낸 사투리와 작가 자신이 경험한 농촌과 농민 문제를 작품으로 담아냄으로써 농촌과 농민의 사실적인 삶이 숨쉬는 농민 소설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관촌수필은 8편의 중단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집으로 작가의 과거 유소년기의 고향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 작품을 통해서 이문구는 봉건적 신분 질서의 문화적 잔재가 남아있고 부락 공동체의 풍습과 인정이 살아있는 근대 문명에 잠식되기 이전에 고향을 복원해낸다. 농민소설의 새로운 장을 연 작가 이문구.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유창한 사투리와 실감나는 다양한 옛말은 갈수록 잊혀져가는 우리말의 전통을 이어주고 농촌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느끼게 한다. 때문에 이런 이문구의 작품들은 문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작품이 발표된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의 독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자, 작가 동영상을 같이 봤는데요. 이렇게 이문구라는 작가가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특히나 관촌수필이나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찾아서 공부해봤으면 하는 그런 작품들이니까 이 점을 좀 기억을 하고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수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를 알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파악해야 될 점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수필이에요. 수필이라는 장르입니다. 수필은 기본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해 두면 되는 게 어떤 구조를 지니냐면 자, 글쓴이의 경험이 제시된다는 거예요. 이 글쓴이의 경험에서 글쓴이는 뭔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수필, 여러분들이 접하는 수필은 이 구조를 벗어나지 않아요. 고전 수필 중에 몇 작품만을 제외하면 여러분들이 접하는 수필은 고전 수필마저도 다 이러한 구조를 따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첫 번째 글쓴이의 경험을 먼저 파악을 하고 아이고 말을 안 듣네. 글쓴이의 자, 글쓴이의 경험을 파악을 하고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품 제목이 성남플립이에요. 왜 성남플립이 제목이지?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이 제목의 의미를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알 수가 있겠죠? 이 제목의 의미랑 제목은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을 제목으로 우리가 쓰니까 이 성남플립이라는 제목에 글쓴이가 어떤 의도를 담았는지 파악하면 됩니다. 이 글쓴이의 의도가 바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과 맥이 통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만 파악하면 사실 이 작품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전체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문학이란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것을 이 작품 속에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20쪽으로 넘겨봅시다. 여기 보면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점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성남 플립의 작품을 한번 감상을 해볼 텐데, 같이 읽으면서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는 말이 있다.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 가운데 어느 것들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찌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자, 뭐뭐 하는 말이 있다. 옛 말을 하나 인용을 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느 것을 편들거나 떼지지 않는데요. 왜 어질지가 않을까? 우리는 하늘과 땅 하면 자연이라 굉장히 어질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는 어느 하나 편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에 맡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질지가 않다는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뭐를 들어주죠? 예시를 들어줍니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의 말을 인용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이를테면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고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이 집에서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며 털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를 벤다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죽게 되면 구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야생에서 사자가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는 어린 그 물소의 새끼를 잡아먹는다고 칩시다. 만약에 물소 새끼 잡아먹기 직전에 야 사자 너 잘못해서 어떻게 새끼를 잡아먹을 수 있어 하면서 우리가 개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냐면 약육강식이라는 거지. 결국은 먹고 먹히는 세계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자연 그대로를 놔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삶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조금 있기는 하죠. 죽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잖아요.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고 구해주려고 하고 막 이러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자연스러움하고 멀어지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작가는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지금 이 한 단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남이 떨어지는 말도 드문 것 같다. 누가 옆에서 죽어나가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냥 놔둬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지나지 않는다. 자, 작가가 얘기합니다. 파일을 좀 옮겨보자. 자,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 자, 자연스러움. 자연이 행하는 자연스러움은 사실 정남이 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이거는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잠깐 미스가 났죠? 이거는 인간의 이기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말 안 듣네요, 이게.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마 작가는 이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이기적이다, 인간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에서 보면 이 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의 본성이란 뭐 이런 거다. 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랑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다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자풀이라고 한다. 자기에게 필요한 때는 나물도 되고 화투도 되고 약투도 되고 뭐도 되고 근데 필요 없으면 자풀이 되는 것이다. 네, 자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할 때는 여지없이 원수가 돼서 낫에 베이거나 뽑히거나 뭐 농약에 죽거나 이렇게 하기 마련이에요. 왜? 농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은 이 작풀이 들었을 때는 이건 서러운 말이겠죠. 그러니까 주인의 끊임없는 정성과 사랑으로 자라는 건 주인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풀이지 잡풀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보면 사람에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 대상의 가치가 따져진다는 거죠. 자, 종이 칩니다. 시간이 끝난 건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는 소리죠. 혹시 지금 뭐 자고 있거나 갑자기 뒤로 훅훅 넘기려고 하거나 뭐 그런 것을 방지하는 종소리입니다.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 서리에 뒤덮인 다프를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했대요.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우란의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다풀이 나게 되면 이제 밭농사도 망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에 물도 고이게 되니까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근데 이때 뭘 하냐면 풀독이 오릅니다. 자, 이 작가가 앞에 서론을 길게 했지만 이 작가가 아까 얘기했었죠.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이 글쓴이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풀독이 오른 거. 풀독이라는 경험을 해요.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의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벌겋게 부르뜨면서 옷이나 옴이 오른 것처럼 가볍고 따갑고 쓰라리고 알레르기 난 것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줍니다. 자, 먹는 약, 여기에 대한 뭐 인위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죠. 바르는 약. 인간이 인위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거에 그런 행위죠. 근데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대요. 누구는 병원에 주사 한 방이면 혹은 주사도 얘기합니다. 주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을 텐데 미련을 떤다고 흉을 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풀독이 났는데 먹는 약 바르는 약은 안 들었어. 주사는 맞으러 안 갔어요. 병원을 안 찾아갔어요. 이 사람의 경험이에요. 이건 했지만 먹는 약 바르는 약은 먹어도 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갓 다풀일 망정 뽑히고 벨 때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게 질문의 형태를 썼죠. 이런 걸 설의라고 합니다. 느낌이 없겠느냐? 아니다,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풀도 베이고 아프니까 나한테 풀독이라는 방어적인 어떤 그 복수를 했다는 거지.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풀독은 근 발포가 돼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대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 돼서.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결국 이런 것들은 필요 없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라앉아요. 이 자연스럽게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기한 이런 인위적인 처방들,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원래대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이 자연스러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글쓴이가 풀독이 올랐는데도 병원을 끝내 찾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쵸? 이 자연스럽게 답이 있겠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순리대로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맨 마지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풀독이 났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낫게 놔두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깨달음과 의도는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풀들도
아프면 느낌이 있다. 그러니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작품 제목이 성난 풀립이에요. 아, 풀잎이 성났기 때문에 내가 풀뚝에 올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과관계들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글의 구조와 주제는 뒤에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이 문학활동 22페이지, 23페이지, 또 종이 튀죠. 자, 분위기를 잠깐 환기시켜주는 겁니다. 자, 22페이지, 23페이지는 우리 강의 1강 들었을 때처럼 똑같이 여기를 찍어서 올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번도 블록타임으로 묶여 있어요. 지난번에도 블록타임으로 묶여 있는 거 모르고 2강 깜빡 잊고 못 듣거나 나중에 들은 사람 있는데 오늘 블록타임이니까 이거 끝나고 이 다음 강의도 들어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 듣는 출결 처리는 이쪽, 22쪽, 23쪽 여러분들 필기한 거 찍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다. 사전적인 의미.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여 이상함이 없다. 순리에 맞고 당연하다. 힘들이거나 애쓰지 아니하고 저절로 된 듯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전에 자연스럽다 치면 나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좀 인간으로서는 정남이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이 작품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그렇죠.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며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사실 반대말로 찾으면 인위적이다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작가는 인위적임은 나는 싫어. 자연스러움을 추구할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동등하다. 이런 의미,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연스럽다의 의미를 봤을 때 작가가 제목에 말한 성난 풀립은 뭘 의미하는 걸까? 풀립도 누가 뵈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럼 상대방한테 당연히 자연스럽다고 하면 이 어떤 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쫄뚝에 오르는 겁니다.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거죠.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자기한테 이로운 풀은 막 가꾸고 애쓰지만 이롭지 않은 건 다 풀이라고 해서 다 베어버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산다. 근데 풀잎 하나하나 모두가 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 풀잎이 베어질 때 당연히 그 풀잎도 성이 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이 작품의 제목을 정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생각하며 이게 학습 목표였어요. 자, 문학의 인식적인 기능이 뭐고 윤리적인 기능이 뭐냐. 인식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요거 여러분들 뒤에 정리 다시 하겠지만 여기서 한번 파악하고 가도록 합시다. 개념 정리. 자, 문학의 기능이 이렇게 있어요. 문학은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정서적, 미적 기능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인식적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책 25페이지에 나옵니다. 문학이 우리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를 더욱 잘 이해하고 성찰하게 한다. 내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고 내가 사는 세계 속에서 나는 혹은 우리 사회는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 내가 잘하는 것인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인식적인 기능. 그리고 윤리적인 기능은 이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삶이 지닌 가치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를 매매에서는 정서적 미적 기능을 파악했다고 하면 이 성난 풀립에서는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파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능에
비추어서 우리가 자풀을 바라보는 농부와 나의 관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풀이 있는데 농부는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니면 죄다 자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한갓 자풀이어도 베일 때 느낌이 왜 없겠어?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농부는 농부의 입장에서 이득되는 것만 생각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나는 자풀의 입장까지도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관점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로 농부의 관점에서는 이건 어쨌든 인간은 인간 자신에게 해롭냐 해롭지 않느냐로만 판단한다. 이기적이냐 이기주의를 보여준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풀의 입장도 헤아리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고 이타주의라는 것은 이 다른 대상,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이기주의적인 것, 이거의 반대의 단어가 바로 이 자연스러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생명 존중,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해 보자고 했어요. 자, 이걸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작품의 구조는 농부의 관점은 아니야,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 이런 뜻이에요. 농부의 관점은 이기주의적인 것이었고, 나의 관점은 이타주의적인 것이었죠. 그럼 이걸 쉽게 말하면 이기적이지 말고 남을 생각하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타인과 소통할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타인의 존재를 동등하게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동등하게 인식함으로써 뭔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그 성남 플립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다시 인간 세상으로 옮겨와서 보면 자신과 타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장도 생각하는 그런 나와 남이 동등한 사고를 가지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소에 타인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이 작품을 읽은 후 느낌을 말해보자.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진 않았는지, 이기적으로 말하진 않았는지 뭐 이런 걸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서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22페이지만 찍어서 올리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본문 내용 정리하는 것에서 이번 시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따로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23페이지까지 하면 50분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